여기 최근 한국에서 악마의 유튜버라고 알려진 조니 소말리의 민폐 이슈가 한국 정부의 움직임으로 점차 사그라들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그의 본국인 미국에서 그의 송환을 목 빠져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미국의 경찰 또한 그의 송환을 주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극히 개인주의가 팽배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한낱 유튜버를 나라 전체가 이렇게나 신경 쓰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 15년차 범죄 심리 분석관을 하고 있는 제이드 마르티네즈입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옆에 놓인 커피는 점점 식어가고 있었죠. 15년 동안 경찰에서 범죄 심리 분석관으로 일하면서 별의별 사건들을 다 봐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 책상 위에 펼쳐진 이 사건 파일은 뭔가 달랐어요. 이건 단순히 살인이나 절도 같은 사건이 아니었거든요. 미국 전역의 신경을 건드린 일이었죠. 제이드, 이것 좀 봐. 제 동료 톰이 사무실 건너편에서 불렀어요. 모니터를 저한테 돌려 보이며 얘기했죠. 또다시 조니 소말리아의 영상이 화제가 됐다고요. 저는 한숨을 쉬면서 자리에서 일어났고 타일 바닥 위로 제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어요. 조니 소말리는 물론 본명이 아니었어요. 그저 사람들 놀라게 하는 걸 업으로 삼는 유튜버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선을 넘었어요. 미국인들, 특히 국제적 사건에 무관심했던 사람들까지도 화나게 할 정도로요. 영상 속에서 조니는 한국에서 찍은 것 같은데 한 소녀가 의자에 앉아있는 동상 앞에 서 있었어요. 저는 그 동상을 바로 알아봤어요. 평화의 소녀상이었죠. 작년에 제 한국계 미국인 친구인 사라가 이 동상에 대해 말해줬거든요. 단순히 예술 작품이 아니라 전쟁 중 일어났던 끔찍한 일들을 상기시키는 상징이자 역사를 잊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라고요. 그 영상 속에서 조니는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고 동상 주변을 춤추듯 돌아다니며 심지어 동상의 무릎에 앉는 신용까지 했어요. 댓글창은 분노로 가득 찼더라고요. 한국계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의 사람들이 화를 내고 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들 예민한 걸까? 톰이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어요. 이 사람이 다른 나라에서 바보 같은 짓 하는 건 이번이 처음도 아니잖아. 그런데 왜 이번엔 이렇게 난리야? 저는 의자를 끌어와 앉으며 노트를 펼쳤어요. 제가 하는 일은 사람들이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하는 거니까요. 이번엔 좀 달라요. 제가 설명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또 다른 나라가 아니거든요.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예요. 많은 미국인이 한국계 친구나 동료, 심지어 가족이 있잖아요. 조니가 그들의 역사를 무시했을 때 단순히 한국을 모욕한 게 아니라 한국과 공유하는 가치를 모욕한 거예요. 그때 제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사라에게서 온 문자였죠. 이거 봤어? 우리 커뮤니티 전체가 분노 중이야. 저는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답장했어요. 컴퓨터에 새 문서를 열고 사건의 사실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조니는 일주일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유튜브 라이브로 장난이라는 이름의 행동들을 중계했더라고요. 절벽 같은 사원벽에 낙서를 하고 전통의식을 방해하고 말리는 어르신들을 조롱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평화의 소녀상 사건이 이 모든 걸 국제적인 위기로 만들어버렸죠. 한국에서의 반응은 정말 놀라웠어요. 단순히 화만 내는 게 아니라 한국 네티즌들이 마치 디지털 탐정처럼 행동했거든요. 조니의 라이브 스트림 속 거리 표지판, 특정 거리 음악가의 소리, 심지어 지하철 안내방송 패턴까지 분석해서 몇 시간 만에 그의 다음 목적지를 예측했어요. 제 핸드폰은 계속해서 알림 소리를 냈어요. 미국 곳곳에 한국계 커뮤니티들이 시위를 조직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뉴스 채널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고 심지어 유명인들까지 이 사건에 대해 게시글을 올리고 있었어요. 이거 좀 봐요. 제가 톰에게 소리치며 화면을 가리켰어요. 누군가가 조니가 미국으로 돌아오면 체포하라는 청원을 시작했더라고요. 벌써 10만 명 넘게 서명했어요. 저는 더 많은 영상을 찾아보면서 댓글을 읽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화난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상처받고 실망한 모습이었죠. 많은 댓글에서 자신이 아는 한국 친구들, 한국 역사에 대해 배운 이야기, 그리고 미국인이 해외에서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적었더라고요.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제가 톰에게 말했어요. 조니가 돌아올 때를 대비해야 해요. 그 순간 제 책상 전화기가 울렸어요. 상관이었죠. 마르티네즈 형사, 상관이 제 이름을 풀네임으로 부르더라고요. 그건 항상 좋지 않은 신호였어요. 조니 소말리아 사건을 맡으세요. 그가 돌아오면 그를 향한 위협이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내야 합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제 배지 사진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의 행동을 분석하는 퍼즐 같은 일을 해결해온 15년이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히 한 유튜버의 잘못된 행동에 관한 일이 아니었어요. 이건 더 큰 이야기였어요. 존중, 역사, 그리고 두 나라 간의 뜻밖의 연결에 대한 이야기요. 노트북의 새 페이지를 열고 맨 위에 이렇게 적었어요. 왜 이번엔 다를까? 그리고 아래 첫 번째 메모를 썼어요. 어떤 나라의 역사를 무시하는 건 때로는 모든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무시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번 일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커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서 1992년 LA 폭동 당시의 옛 신문 사진들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흑백 사진들 속에는 한국계 미국인 가게 주인들이 옥상에 서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스스로 가게를 지키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그중 특히 한 장의 사진이 제 눈길을 끌었어요. 하얀 티셔츠를 입은 젊은 남자가 소총을 손에 들고 단호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제 할아버지를 떠올리게 했어요. 제 할아버지도 옳은 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 분이셨거든요. 자료를 더 깊이 파고들수록 저는 점점 놀라움을 느꼈어요. 폭동이 LA 전역에 마치 산불처럼 번질 때 경찰은 코리아타운을 버리고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국계 미국인 공동체는 스스로 힘을 합쳤어요. 그들은 방어팀을 꾸리고 대부분 한국에서 의무 군복무를 하면서 배웠던 기술들을 활용했어요. 가게 주인들은 무전기로 서로 소통하며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정보를 공유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공동체라는 거구나. 저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메모를 했어요. 제가 경찰로 일했던 경험으로는 위기 상황에서 조직화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무런 공식적인 도움도 없이 그걸 해낸 거예요. 그때의 생존자들을 인터뷰한 기사들을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작은 식료품점을 운영하던 김 씨. 아주머니는 젊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그녀의 가게를 3일 동안 교대로 지켜줬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더라고요. 박 씨 아저씨는 자신이 잘 알지도 못했던 이웃들이 옥상에서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과 물을 가져다 줬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가게만 지킨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지킨 거였어요. 1992년 폭동 당시 코리아타운 이야기는 단순히 방어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신들의 아메리칸 드림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이 가게 주인들 중 다수는 아무것도 없이 미국에 와서 처음부터 사업을 일구고 자녀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7일 내내 일했어요. 그 모든 걸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게 둘 수 없었죠. 이 역사를 알게 되면서 저는 조니가 한국에서 했던 행동이 왜 그렇게 큰 반향을 일으켰는지 이해하게 됐어요. 1992년에 한국계 미국인들을 움직이게 했던 그 정신은 지금도 살아있었던 거예요. 조니가 평화의 소녀상을 모욕하고 한국 문화를 조롱했을 때 그는 단순히 외국 문화를 모욕한 게 아니라 한국계 미국인들이 지켜왔던 가치를 공격한 거였죠. 하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현대의 한국인들이 조니에게 대처한 방식이었어요. 단순히 화를 내는데 그치지 않고 똑똑하게 행동했더라고요. 저는 그들이 조니를 한국 전역에서 추적했던 SNS 게시물들을 찾아봤어요. 누군가는 그의 라이브 방송 영상에서 배경으로 보이는 거리 표지판을 알아보고 온라인에 올렸고 또 다른 사람은 영상 속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지하철역 안내 방송을 알아챘어요. 어떤 거리 음악가의 노래는 그가 어느 동네에 있었는지를 특정하는 데 도움을 줬죠. 이건 거대한 온라인 탐정 게임을 보는 것 같았어요. 수천 명이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작은 단서를 공유했지만 그 단서들이 합쳐지면서 조니의 움직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그림을 만들어냈죠. 그들은 폭력이나 위협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대신 스마트폰과 SNS,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의 단결력을 사용했죠. 한 포럼 게시글에는
한 대학생이 조니의 영상 배경에 나온 버스 모델을 알아챘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 버스는 특정 노선에서만 운행됐기 때문에 그의 위치를 세 개 동네로 좁힐 수 있었대요. 그 후 누군가는 조니 뒤편 유리창에 반사된 독특한 카페 간판을 알아봤다고 하더라고요. 몇 시간 안에 현지 경찰은 그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법을 어긴 사람을 잡는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한국 사람들이 미국이든 한국이든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일이었죠. 1992년 폭동 때처럼 총을 들 필요는 없었어요. 대신 스마트폰, SNS, 그리고 서로를 믿는 단결력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의자에 기대어 앉아서 시간이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1992년에는 한국계 미국인들이 옥상 위에서 물리적으로 힘을 합쳐 공동체를 지켜야 했어요. 지금은 한국인들이 기술과 팀워크를 이용해 가상으로 단결해서 문화를 지켜내고 있었죠. 방식은 달랐지만 그 강인한 정신은 변함없었어요. 알면 알수록 이 사건이 왜 그렇게 주목받고 있는지 깨닫게 됐어요. 단순히 한 유튜버의 나쁜 행동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건 존중, 존엄성,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았을 때 생기는 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한국 공동체는 물리적 힘을 사용하지 않아도 옳은 일을 위해 싸울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때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단결력일 수 있는 거죠. 노트북을 닫으니 사무실 창문으로 새벽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조사를 시작할 때 그저 한 남자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훨씬 더 큰 이야기를 알게 됐죠. 한국 사람들의 유산, 그들이 누구에게도 자신의 전통, 가치, 존엄성을 모욕당하지 않으려는 끈질긴 강인함에 대한 이야기요. 내일은 이 이야기에 숨겨진 더 어두운 면들, 즉 지하 조직과 자경단 위협에 대해 파헤칠 예정이에요. 하지만 오늘 밤에는 공동체의 힘과 사람들이 믿는 것을 위해 싸우는 여러 방식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늦은 밤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눈이 따가워졌어요. 경찰 보고서랑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나오는 푸른빛이 제 얼굴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죠. 범죄 프로파일러로 일하면서 통제 불능이 되는 사건을 여럿 봤지만 이번 건은 좀 달랐어요. 조니 소말리아 사건은 가라앉기는커녕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거든요. 몇 시간 전 식었던 커피도 제대로 신경 쓸 틈 없이 뭔가 심각한 걸 발견했어요. 경찰 네트워크와 비밀 채널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다 보니 몇몇 한인 갱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이건 평소 제가 상대하던 그런 길거리 갱단들이 아니었어요. 1990년대에 아무도 그들을 지켜주지 않을 때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해 형성된 조직들이었죠. 박 형사님, 이것 좀 보세요. 제가 동료를 불렀어요. 그가 다가와 제가 찾아낸 게시판을 읽었어요. 몇몇 유저들이 한인 사법 체계가 충분히 강력한 처벌을 내리지 못하면 옛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거 심각한데요. 박 형사가 중얼거리면서 희끗희끗한 머리를 쓸어 넘겼어요. 저 사람들이 말로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LA 폭동 때 있었던 이야기를 제 멘토한테 들었던 게 떠올랐거든요. 그 커뮤니티들은 조직화하는 법을 잘 알고 있었고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수십 년 동안 경험을 쌓아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들이 방어하려는 게 아니라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또 익명의 제보였어요. 뉴스에 조니의 한국 내 행동이 보도된 이후로 이런 제보를 계속 받고 있었거든요. 이번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틱톡 확인해보세요. 미국인들도 이 추적에 가세하고 있어요. 바로 틱톡을 열어봤더니 수십 개의 영상이 올라와 있었어요. 비한국계 미국인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죠. 그들은 조니의 과거 영상들을 공유하고 그의 패턴을 분석하며 그가 다음에 어디로 갈지 예측하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의 행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보상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제는 한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박 형사님께 말하며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이제는 주류 미국인들도 분노하고 있어요. 평화의 소녀상을 모욕한 게 단순히 한국인을 향한 게 아니라 역사를 존중하고 기억하려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공격이라는 거죠. 컴퓨터 화면에 지도를 띄우고 위협이 보고된 지역들을 표시하기 시작했어요.
주요 도시들 마이너스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카고, 시애틀 마이너스 곳곳에 빨간 점들이 찍혔어요. 각 점은 조니가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대면하려는 개인이나 그룹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제가 모니터링하던 채팅방들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의 과거 여행 패턴을 공유하고 선호하는 호텔을 분석하며 그의 신용카드 사용 기록까지 추적하고 있었어요. 그를 디지털 사냥개처럼 뒤쫓고 있었죠. 특히 소름 끼쳤던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영원히 숨을 순 없다. 우리는 조부모님께 배웠다. 마이너스 인내와 준비가 승리의 열쇠라는 걸. 제 개인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제 친구인 사라 한인계 검사였는데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제이드, 이거 봐야 해. 우리 커뮤니티 포럼이 난리가 났어. 바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무슨 일이야? 법률 기금을 모으고 있어. 그녀가 설명했어요. 미국에서도 그가 반드시 기소되도록 하려는 거지.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직접 해결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저는 코를 손으로 잡고 누르며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하는 걸 느꼈어요. 경찰로서 저는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가 제대로 집행되도록 하는데 맹세했잖아요. 하지만 메시지 하나하나를 읽다 보니 그들의 분노가 얼마나 생생하고 또 얼마나 절실한지 이해가 됐어요. 그날 밤 저를 깜짝 놀라게 한 걸 발견했어요. 비밀 포럼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공유되고 있었거든요. 이미 한 그룹이 조니의 귀국 비행편을 추적해 놓은 상태였어요. 그가 도착할 공항, 사용할 터미널까지 전부 알고 있었어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를 따라갈 사람들도 준비돼 있었고요. 저는 곧바로 상사들에게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분노의 표현이 아니었어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작전이었고 금방이라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가능한 모든 도착 지점에 경비를 늘려야 했어요. 군중 속에 사복 경찰관도 배치해야 했고요. 조니와 일반 시민들, 심지어는 시위자들까지 모두 보호해야 했어요. 늦은 밤까지 작업을 하던 중 컴퓨터에서 이메일 알림이 울렸어요. 익명의 발신자였는데 내용은 명확했어요. 마르티네즈 형사, 우리가 당신이 보고 있는 걸 알아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뭔지도 알아요. 하지만 이걸 이해해요. 마이너스 그는 우리의 역사, 우리의 고통, 우리의 정체성을 모욕했어요. 한국의 정의로도 미국의 정의로도 부족해요.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무게를 느껴야만 해요. 저는 그 이메일을 증거로 저장했지만 그 문장은 제 머릿속에 깊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법과 올바른 절차, 법정을 통한 정의를 믿어요. 하지만 동시에 집단 기억의 힘, 공유된 고통, 그리고 커뮤니티가 자신의 존엄을 지키려는 필요성도 이해가 됐어요. 내일 저는 제 팀에게 브리핑할 예정이에요. 보호팀을 꾸리고 공항 보안과 협력하고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할 거예요. 모든 걸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겁니다. 하지만 그날 밤 사무실에 홀로 앉아 한 사람의 무례한 행동이 얼마나 강력한 걸 깨운 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단결시켰는지, 그리고 그것이 법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정의를 요구하고 있는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봤어요. 제가 해결했던 사건들, 정의가 실현되었던 순간들. 이번 사건도 그 사진들 사이에 자리 잡게 될까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그 정의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날 밤 제 휴대폰이 마지막으로 울렸어요. 또 다른 익명의 메시지였어요. 우리는 지켜보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절대 잊지 않아요. 컴퓨터를 끄고 짐을 챙겼어요. 내일은 제 경력 중 가장 복잡한 사건이 될 이 사건에서 또 다른 긴 하루가 될 거예요. 이 사건은 정의와 복수가 너무 가까이 춤추고 옳고 그름이 흐릿해지고 커뮤니티의 힘이 제가 고안한 어떤 법 집행 전략보다 더 강력할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조니의 송환이 예정된 날 아침, 저는 해가 뜨기 2시간 전에 LAX 공항에 도착했어요. 하늘엔 짙은 구름이 낮게 드리워져 있었고 그게 제 가슴 속 무거운 느낌과 묘하게 닮아 있었죠. 오늘 작전을 이끄는 책임자로서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마르티네즈 경관님, 서쪽 입구는 이상 없습니다. 무전기가 치직거리며 들려왔어요. 저는 이어폰을 만지며 메시지를 확인했죠. 제 주변엔 동료 경찰관들이 각자 배치된 위치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몇 주 동안 준비해왔던 작전이었지만 밖에 점점 몰려드는 군중을 보니 긴장감이 밀려왔어요. 오전 7시가 되자 수백 명의 시위대가 공항 광장을 가득 메웠어요. 그들은 영어와 한국어가 적힌 팻말을 들고 깔끔하게 줄을 서 있었죠. 어떤 팻말엔 하트로 둘러싸인 평화의 소녀상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다른 팻말엔 큼지막한 글씨로 우리의 역사를 존중하라라고 적혀 있었어요. 특히 전통 한복을 입은 젊은 한인 청년들이 많이 보였는데 그들의 화려한 옷차림이 잿빛 아침 풍경 속에서 유난히 눈에 띄었어요. 그 중에서도 휠체어에 앉은 연세 지긋한 한국 할머니 한 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따뜻한 담요에 쌓인 채 작은 태극기를 들고 계셨는데 손녀로 보이는 여성이 휠체어 손잡이를 꼭 붙잡고 보호하듯 서 있었죠. 그 모습을 보자 왜 이 사건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됐어요. K219편 서울발 항공편이 도착했습니다. 공항 스피커가 안내방송을 하자 군중은 잠시 조용해지더니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태블릿을 확인했는데 그게 조니가 탄 항공편이었어요. 제 팀은 조니를 비공개 통로로 데리고 나올 계획이었지만 그 전에 군중 통제를 확실히 해야 했죠. 갑자기 주차장에서 소란스러운 외침이 들려왔어요. 저기요. 렌터카 구역 쪽이에요. 무전기에서 동료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저는 곧바로 그 소리가 난 쪽으로 뛰었어요. 제 부츠가 바닥을 세게 울리며 달려갔죠. 주차된 차들 사이에서 검은 후드티를 입고 가방을 맨 20명 정도의 무리가 튀어나왔어요. 그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단숨에 비공개 터미널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멈춰. 경찰이야. 제가 외쳤지만 그들은 이미 훈련된 사람들처럼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2명이 무리에서 앞서 나가더니 운동선수처럼 속도를 냈어요. 그들의 움직임을 보니 이건 철저히 계획된 행동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심장이 요동치며 저는 그들을 뒤쫓았어요. 이건 단순히 화난 시위대가 아니었어요. 이건 조직적인 행동이었죠. 이어폰을 통해 다른 동료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B-7 출구를 막아. 그들이 우회하려고 해요. 그중 한 명을 가까스로 따라잡아 그의 후드티를 붙잡았어요. 저희 둘은 땅에 함께 나뒹굴었죠. 제가 수갑을 채우려고 몸을 움직이자 그의 마스크가 벗겨졌고 제 눈앞엔 60대쯤 되어 보이는 나이든 한인 남성이 있었어요. 그의 주름진 얼굴엔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예상치 못한 깊은 아픔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들을 모욕했어요. 그 남성이 부서진 영어로 조용히 말했어요. 그들의 고통, 우리의 역사를 비웃었어요. 그 말이 제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울 수밖에 없었죠. 그는 단순한 문제아가 아니었어요. 그는 누군가의 할아버지였고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던 거였죠. 더 많은 경찰관들이 도착해 나머지 무리를 둘러쌌어요. 저희는 그들이 터미널에 도달하기 전에 가까스로 저지할 수 있었지만 그 사건은 제게 강한 충격을 줬어요. 체포 과정에서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됐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한국 전쟁 참전 용사의 자손이었고 일부는 위안부 피해자의 가족이었어요. 평화의 소녀상이 상징하는 역사가 바로 그들 가족의 이야기였던 거죠. 한편 터미널 내부에선 조니가 세관을 통과하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그가 보였는데 영상 속에서 보던 모습보다 훨씬 작아 보였고 평소 자신감 넘치던 그의 표정 대신 긴장감에 찬 얼굴이었어요. 그는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야구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얼굴을 숨기려 애쓰고 있었죠. 밖에 있던 평화로운 시위대는 얼마나 큰 혼란이 일어날 뻔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들은 계속 평화롭게 시위를 이어가며 한국 노래를 부르고 기자들에게 각자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한인 대학생들은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평화의 소녀상이 지닌 의미를 설명하며 교육의 기회로 삼고 있었어요. 이런 긴장된 순간에도 그들은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지를 잃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자 조니는 연방 수감시설로 이송됐고 시위대도 서서히 흩어졌어요. 휠체어에 타고 계시던 할머니가 가장 마지막으로 떠나는 분들 중 한 분이었죠. 그녀가 제 곁을 지나갈 때 손에 뭔가를 쥐어주셨어요. 그것은 미국 국기와 태극기가 얽혀있는 작은 배지였어요. 정의를 지켜줘서 고마워요. 그녀가 조심스러운 영어로 말씀하시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녀의 손녀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고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자세를 더 바로잡게 됐어요. 그날 저녁 저는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그 남성, 태극기를 들었던 할머니 그리고 그날 모였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이번 사건은 단순히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체포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걸고 싸우는 이유를 이해하는 일이었죠. 제 책상 위에 놓인 배지는 불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오늘은 중요한 걸 깨달은 날이었어요. 정의란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정의는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들, 즉 우리의 기억, 존엄성, 그리고 서로의 아픔에 대한 존중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는 걸요. 법정 맨 뒤에 앉아서 역사가 펼쳐지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번 재판이 열린 곳은 그냥 일반 법정이 아니었어요. 연방 법원에서 가장 큰 법정이었고 커다란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곳이었죠. 그런데도 나무 벤치들은 사람들로 꽉 차서 일부는 벽에 서 있어야 할 정도로 자리가 부족했어요.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경찰로서 저는 많은 재판을 지켜봤지만 이번 재판은 달랐어요. 조니의 재판은 단순히 법을 어긴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행동들이 왜 이렇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어떻게 그 상처가 바다를 넘어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검찰 측은 한 장의 사진으로 재판을 시작했어요. 사진에는 평화의 소녀상이 담겨 있었어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어린 소녀의 청동 조각상이었어요. 그 뒤에는 동쪽을 향한 빈 의자가 놓여 있었죠. 누군가 앉기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 조각상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큰 아픔을 담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재판장님, 검사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금속과 청동 덩어리가 아닙니다. 이건 기억이 예술로 형상화된 것입니다. 그러고는 첫 번째 증인을 호출했어요. 그는 나이가 지긋한 한국계 미국인 역사학자 김 박사님이셨어요. 김 박사님은 부드럽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소녀상이 위안부를 상징한다고 설명했어요. 전쟁 중에 끔찍한 상황에 내몰린 어린 소녀들을 말이죠. 그가 말할 때 저는 법정 곳곳에서 사람들이 눈물을 훔치는 걸 봤어요. 그중엔 한국계 미국인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고통과 불의는 누구에게나 공통으로 이해되는 언어라는 걸요. 다음으로는 조니의 행동이 담긴 영상들이 재판에서 상영됐어요. 법정에 설치된 큰 화면에서 조니가 소녀상을 보고 웃고 무례한 손짓을 하고 심지어 조각상에 올라타려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영상이 나올 때마다 관중들 사이에서 놀라는 소리와 분노의 속삭임이 들렸어요. 재판석에 앉은 조니는 유튜브 영상 속 모습과 달랐어요. 화려한 옷 대신 평범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더 이상 영상 편집이나 재치 있는 카메라 앵글 뒤에 숨을 수도 없었죠. 조니의 변호인단은 최선을 다해 변호했어요.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엔터테이너입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그는 충격을 주기 위한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조각상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변호는 공허하게 들렸어요. 특히 그 다음 증언이 나오고 나서는 더더욱 그랬어요. 가장 강력했던 증언은 한국에서 직접 오신 85세의 생존자인 박 할머니의 증언이었어요. 통역사를 통해 그녀는 소녀상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셨어요. 그녀는 청동이나 금속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기억에 대해, 고통에 대해, 그리고 후세가 과거로부터 배웠으면 하는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누군가 이 조각상을 모욕하면 그녀는 나이에 비해 강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건 우리의 고통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치유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통역사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조니의 얼굴을 지켜봤어요. 처음으로 그의 표정이 변하는 걸 봤죠. 재판 내내 짓고 있던 비웃는 듯한 표정이 사라졌어요. 그는 손을 내려다보더니 박 할머니를 바라보고 다시 손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정 밖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평소에 경쟁하던 뉴스 채널들이 박 할머니의 증언을 공유하기 위해 협력했어요. 종종 논쟁을 부추기던 소셜미디어도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배움을 얻는 공간이 되었어요.
미국 전역의 한식당들은 창문에 소녀상의 작은 모형을 놓기 시작했어요. 이 모형들은 작은 교실이 되어 손님들에게 역사를 알리는 역할을 했어요. 선생님들은 이 재판을 수업에 가져왔어요. 위안부에 대해 들어본 적 없던 학생들이 기억과 존중에 대한 에세이를 쓰기 시작했죠. 이미 K-팝과 영화로 인기가 높았던 한국 문화는 이제 많은 미국인들에게 더 깊은 의미로 다가왔어요. 사람들은 한 문화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문화의 기쁨뿐 아니라 고통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기억에 남는 순간이 하나 있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법원 계단에 앉아있던 몇 명의 10대 소녀들을 봤어요. 그 중에는 한국계 미국인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었죠. 그들은 한 소녀의 휴대폰으로 소녀상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며 이어폰을 나눠 끼고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지나가는데 한 소녀가 다른 소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이런 걸 왜 학교에서 안 가르쳐줬을까? 그 순간 저는 이번 재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이 재판은 단지 조니를 처벌하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무례함을 배움의 기회로 바꾸는 것이었어요. 바다 건너의 한 나라가 우리에게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가르쳐주는 과정이었어요.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법원 계단은 꽃들로 가득 찼어요. 매일 아침 사람들이 꽃을 가져다 놓았는데 그건 분노해서가 아니라 추모를 위한 것이었어요. 한국 할머니들은 어린아이들에게 평화를 상징하는 종이약 접는 법을 가르쳤어요. 관광 가이드들은 법원을 관광 코스에 포함시키면서 방문객들에게 왜 이 재판이 그렇게 중요한지 설명했어요. 그 꽉 찬 법정 안에서 저는 미국이 변하는 걸 목격했어요. 한국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의 역사를 지키는 것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이번 재판은 무례함이 존엄으로 답해질 수 있고 무지가 분노가 아닌 교육으로 대처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마지막 날 법정을 둘러보며 저는 희망을 느낄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한국인과 미국인으로 나뉘어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단지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문화의 이야기가 존중받아야 하고 모든 기억이 보호받아야 하며 모든 목소리가 들려야 한다는 것을 이해한 사람들이었죠. 판결이 내려지던 아침, 저는 법원에 일찍 도착했어요. 계단에는 이미 팻말을 든 사람들과 카메라를 든 이들로 가득했죠. 거리에는 뉴스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들의 위성 안테나는 회색빛 아침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어요. 경찰이자 범죄 프로파일러로서 많은 주목받는 사건들을 다뤄봤지만 이번 사건은 왠지 느낌이 달랐어요. 마르티네즈 경관님, 젊은 한인 대학생 한 명이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그녀는 이번 재판 내내 매일 참석하며 대학 과제를 위해 세세하게 메모를 해왔거든요. 오늘 정의가 실현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녀에게 살짝 미소만 지어 보이고 계속 걸음을 옮겼어요. 마음속으로는 이 사건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지 판사가 이해해주길 바랐죠. 법정은 금세 가득 찼어요. 저는 늘 앉던 2열 자리에 앉아서 피고석의 조니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유튜브에서 보여줬던 화려한 모습은 사라지고 그는 이제 그저 초조한 모습의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값비싼 양복도 그의 긴장을 감추지 못했죠. 변호사들이 그에게 속삭이며 말을 건넸지만 그는 손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톰슨 판사가 들어오자 법정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녀가 말을 시작하자 숨을 죽였어요. 피고의 행동은 의도적인 무시와 범죄적 행위가 반복적으로 나타난 사례입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단호했어요. 이에 따라 본 법정은 조니 소말리아에게 5년의 연방 교도소, 수감과 추가로 3년의 감독 하석방을 선고합니다. 그 순간 법정 안은 폭발하듯 소란스러워졌어요. 제 뒤에서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고 뒤돌아보니 한 노년의 한국 여성이 손녀를 껴안고 있었어요.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처벌이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 진짜였죠.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제 휴대전화가 알림으로 울리기 시작했어요. 해시태그 JUSTICESERVED와 해시태그 RESPCTKOREA 같은 해시태그가 모든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화제가 됐어요.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 역사와 의미를 공유하기 시작했죠.
한국의 문화와 역사는 단순히 트렌드가 된 것이 아니라 축하받고 있었어요. 판결이 내려진 지 일주일 후, 저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인문화센터를 방문했어요. 김 관장이 저에게 놀라운 걸 보여줬어요. 이 이메일 좀 보세요. 그녀는 컴퓨터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려주며 말했어요. 미국인들이 한국의 역사적 유적을 보존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면서 10만 달러가 넘는 기부금을 보내왔어요. 단순히 돈만이 아니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이 지지 메시지와 그림들을 보내왔어요. 텍사스의 한 학급은 역사 프로젝트로 소녀상 미니어처를 제작하기도 했고, 시애틀의 고등학생들은 한국 문화축제를 열었어요. 이번 사건이 사람들을 깨웠어요. 김 관장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이제 사람들은 단순히 하나의 동상만 배우는 게 아니라 한국 전체의 이야기를 배우고 있어요. 제 경찰서에서도 이런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문화 민감성 훈련 중에 경찰들이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다양한 커뮤니티와 협력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경찰서의 한인 연락관인 박 형사는 전국 경찰학교에서 강연 요청을 받을 정도로 주목받고 있었어요. 인터넷도 변했어요. 예전에 조니의 무례한 영상들이 올라왔던 플랫폼들이 이제는 존중이 담긴 여행 콘텐츠로 채워졌어요. 젊은 제작자들은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올바른 여행 예절에 대한 영상을 제작했죠. 리스펙트 에버리 스텝이라는 인기 있는 영상 시리즈에서는 역사적 장소를 방문하며 예의를 갖추고 이해를 보여주는 방법을 다뤘어요. 조니의 옛 팬들도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많은 이들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장난스러운 콘텐츠 대신 교육적인 내용을 공유하기 시작했죠. 이 장소들에 담긴 의미를 전혀 몰랐어요. 한 전 팬이 바이럴된 글에서 이렇게 썼어요. 이제야 왜 존중이 중요한지 알겠어요. 전국 곳곳의 한인 커뮤니티들도 이 순간을 활용해 이웃들과 더 강한 유대감을 쌓았어요. 그들은 문화축제, 요리교실, 역사 전시회를 열었어요. 제가 사는 도시에서도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김치를 만드는 법을 가르치며 자신의 한국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는 행사에 참석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젊은 세대에서 나타났어요. 이전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걸 부끄러워했던 한인 10대들이 이제는 학교에서 당당히 자신의 문화를 알렸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 누군가 우리의 역사를 무시해도 가만히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걸 배웠어요. 한 고등학생이 커뮤니티 모임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나서서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어요. 외국 관광객들도 행동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새로운 트렌드가 생겼다고 해요. 방문객들이 역사적인 장소를 둘러보기 전에 문화교육을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가이드들은 사람들이 이제 사진을 찍는 방식이나 장소를 존중하는 올바른 방법을 배우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판결이 내려지고 6개월쯤 지났을 때 공항에서 조니를 직접 대면했던 그 노년 남성에게서 편지를 받았어요. 그는 이번 사건이 자신들의 커뮤니티에 묵은 상처를 치유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썼어요. 처음으로 그는 편지에서 이렇게 썼어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의 아픔과 자부심을 이해해주는 것 같아요. 1년 후 사건 기록을 다시 살펴보면서 저는 이 일이 단순히 나쁜 행동을 처벌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는 무례함의 한순간이 어떻게 학습과 이해의 물결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한국은 단지 법정에서 승리한 게 아니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승리했죠. 마지막으로 김 관장이 했던 말이 기억나요. 때론 폭풍이 지나가야 공기가 맑아지죠.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는 폭풍이었지만 그 뒤에 남은 무지개를 보세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는 세상이 만들어졌잖아요. 사건 파일을 마지막으로 닫으며 저는 한 가지를 떠올렸어요. 단 한 번의 잘못된 행동이 이렇게 많은 선한 변화를 이끌어낼 줄이야. 한국은 단순히 무례함에 맞서 싸운 게 아니라 존중을 가르쳐주며 세상에 진정한 강인함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게야말로 가장 큰 승리였다고 생각했어요.